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이 지사 측 변호사는 경찰 간부들을 뇌물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2년 앞두고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주요 사건 사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6월 지방선거 때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백종덕 변호사가 오늘 그 경찰 간부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정확하게 말하면 고발인은 백종덕 변호사가 아니고요. 아닙니까? 백종덕 변호사는 고발 대리인입니다. 고발 대리인. 네, 고발인은요.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한바 비리 사건, 한바 그 공사집 그 식당을 이야기하죠. 이 한바 비리 사건 브로커인 그 유모 씨를 대리해서 고발을 하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백종덕 백종덕 변호사가 이제 고발 대리인인데요. 이 경기 남부청장 허경열 청장과 이 유현철 분당서장이 한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주 관련해서 그리고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 액수가 허 청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요. 유현철 서장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고발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 시점적으로요. 시점을 짚기 전에 그 백종덕 변호사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면 이 백종덕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지사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이 지사가 검찰에 소환되는 날을 앞두고 이렇게 고발장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얼마 전을 바로 돌아보면은 그 분당서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재명 지사를 송치하면서 송치한 직후에 이 백종덕 변호사가 그때는 고발인 신분으로 자신이 이 분당 경찰서장, 수사과장을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었다가 바로 무마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 건도 뭔가 이 김혜경 씨가 이 해경군 김 씨다라는 걸로 이제 검찰이 송치가 됐잖아요. 이런 거에 또 어떤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요전 앞선 이재명 지사 건과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떤 반격에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고발인은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인 거고 고발 대리인인 거죠, 백 변호사가, 그렇죠? 고발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한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가 고발인이고요. 고발 대리인이 백종덕 변호사인데 이 백종덕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와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발을 한다라는 식의 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반격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은 그저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도 이런 건들이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분당 경찰서며 이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게다가 이 백종덕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는 아무 상관없이 이것을 고발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무 그 관련 없이 어떠한 그 사전 논의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것인가 하는 좀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아무 그런 연락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은 있죠. 어쨌든 지금 사건과는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어떤 뭐 정황상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발끈을 했어요. 뇌물주와 사실은 사실 무근이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거 만약 조사했는데 사실 아니면은 이 지사한테는 더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별다른 근거도 없는데 야 이거는 정말 어떤 경찰에 대해서 어떤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당연히 불리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증거 없이 고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게 나중에 그 증거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 근거 없이 고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 브로커의 진술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도된 거에 의하면 돈을 도로 돌려받은 내역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무 증거 없이 순전히 보복을 위해서만 고발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경군 김 씨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좀 나온 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처음에 뭐 나온 거는 경찰이 이제 처음에 기소 의견으로 밝히면서 기소 의견 송치를 밝히면서 나왔던 것들을 트위터 그 계정주 해경군 김 씨라고 일컫는 그 트위터 계정주의 정보가 김혜경 씨와 많이 뭐 일치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왔던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10분 뒤에 그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점. 뭐 네. 그리고 뭐 전화기가 그 즈음에 트위터가 어떤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점에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도 그렇게 핸드폰을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거는 또 이겁니다. 2015년 1월 28일 저녁 밤 10시 24분에 예. 한 JTBC 뉴스 트위터에 고위층 병역과 평발이라는 주제의 글이 올라와요. 근데 예. 그로부터 딱 1분 뒤에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그것을 이제 리트윗하는 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딱 1분 후에 이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에 그 JTBC 그 리트윗 주소가 또 링크돼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짧은 기간에 바로바로 이 김혜경 씨 해경군 김 씨라고 불리우는 트위터와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링크가 1분 되거나 사이에요. 올린 거는 예.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쨌든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김혜경 씨 측에서 사건 변호인단의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영 변호사를 영입했는데 김 씨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서 수사 착수한 게 이제 또 수원지검이기 때문에 이태영 변호사에게는 친정으로 뒀던 곳이어서 뭐 좀 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가장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이 가장 이 검사와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그쪽의 생리를 좀 아는. 그렇죠. 예. 그러니 당연히 이 수원에 친정을 뒀던 변호사를 선임한 건 뭐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네. 다만 변호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새롭게 더 추가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하나씩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이 계속해서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비해서라도 이 수사 전문가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내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석을 하게 네. 됩니다. 이제 3가지 의혹을 조사받게 되는데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7가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네. 그중에 4가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3가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네. 그중에 2가지는 이제 성남시 그 대장동의 개발 이익이 그걸 확정적인 걸로 이야기했다는 점, 뭐 네. 검사 사칭했는데 그건 내가 굉장히 뭐 억울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법리 싸움 문제고요. 사실 사실 확인으로 많이 다툴 부분이 이 형을 강제 입원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제 입원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친형을 어떤 강제 진단하려고 하려는 그 시점에서 과연 그 형이 그런 상황이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사실 다툼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제 조사 받게 되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검찰에서 넘긴 기소 의견을 넘긴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정치 수사라는 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아마도 그런 논리로 반박을 계속 하겠다, 부인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치 수사입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증거와 뭐 다른 뭐 인적 증거든 물적 증거든 증거로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네. 그 증거가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해야지 그거는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건 정치 수사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스탠스만 취한다면은 네. 오히려 증거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증거는 명확히 있는데 혐의만 계속 부인하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검찰이 내놓는 증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핵하면서 정치 수사다라고 항변하면 모르겠으나 네. 그런 거 없이 정치 수사다라고만 항변하면 별 도움은 안 되겠죠. 그럼 취재진이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물었을 때 최근에 좀 대답을 좀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것도 그냥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에게 아니 혹은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는 뭐 본인의 그 SNS에도 올리긴 했지만 이 트위터에 그 해경군 김 씨가 올린 글들과 본인이나 김혜경 씨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거 우리 배우자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걸 좀 입증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제보를 해달라 달라고? 이런 식의 예. 글도 많이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렇게 반박할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그래서 하고요. 말을 좀 아끼는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일 또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 추후에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성폭행범 조두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항교도소로 이감이 됐다는데 출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2년 남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이감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우선 포항교도소에 이제 지난 7월에 옮겨졌는데요. 예. 이 포항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폭력범들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심리치료센터입니다. 여기에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두순을 보낸 건데요. 네네. 조두순이 그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을 표현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본인이 될까? 밖에 나오는 게 두렵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하나는 내가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는 얘기인지 예. 또 하나는 이런 데 가서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거는 이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보여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도 다 해석이 되잖아요. 저는 그 두 그렇죠.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조두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출소 이후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를까 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치료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감이 계속되다 보면 오히려 어떤 정신 이상적이 된다면 또 나가서 또다시 재범을 또 저지를 그렇죠. 그런 위험성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두순이 좀 불안하다,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심리치료를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심리 치료라는 거는 어떤 절차로 좀 우선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건지. 뭐 심리 검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심리 검사, 네. 그리고 뭐 상담, 네. 그리고 교육 이렇게 이루어질 테고요. 보통은 한 300시간 정도에 의하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400시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심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좀 교화된다거나 바뀐다거나 그런 사례를 좀 보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적은 제가 직접 네. 목격한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언제나 이걸로 인해서 모든 그렇죠.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두고 있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이라든지 예, 내지는 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출소 이후에 5년 동안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얼굴이며 이름이며 뭐 키며 네. 몸무게며 이런 게 모두 공개가 돼서 이제 저 사람을 봤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범죄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조두순이라는 것을. 이런 점으로 해서 좀 재범을 막는 네. 이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유로 교도소를 이감하는 거는 아주 특별히 이례적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지금 치료 감호소가 이런 치료센터가요. 포항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포항에는 전국에서 예. 두 번째로 있었고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출소자를 대상으로 이런 치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2008년 사건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에게 이 조 씨가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보자란 말을 해서 공포심을 자아낸 적이 있어서 어쨌든 그 어린 아이를 두고 있고 그 밖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여러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두순이 나는 나가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설이지 아직 그 정확하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도소 측의 이야기는 조두순은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뭐 자신의 몸을 체력을 단련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된 팩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거와 논외로 이 재범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출소 전에 이런 심리 치료 그리고 출소된 이후에 치료가 안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그런 전자장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재범을 막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재범률을 좀 낮춰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는 게 조두순이 과거에 이제 탄원서를 냈던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뭐 죄책감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 때문에 과연 이게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두순 같은 경우에 이제 심신미약 상태가 또 적용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워낙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가 끔찍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온 얘기는 아까는 제가 이제 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운동을 해서 보복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네. 다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라면은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인데 나는 정말 그런 짓을 안 했다. 나는 기억이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는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사람 그럼 출소시키면 안 된다.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더 있어야 된다. 말씀도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예 청와대에다가 청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예, 굉장히 수십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도 답변을 내놓기는 했지만 우선 다시 재판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재심 불가군요. 네, 다시 예. 재심. 첫 번째로 우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사불재리 원칙이 있어서 검사가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지. 이거를 재심을 해서 이 사람을 더 형을 무겁게 하는 이런 재심 사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이 형을 사람은 받고 있는 피고인의 의를 위한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두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이 사람이 나온 재범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그 치료와 제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수사기관이나 경찰 교정기관들이 좀 잘 더 인식을 해서 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더 네. 구체성도 띄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불안하시고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특히 걱정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쪽 지역에 계시던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더 그런다고 하셔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디테일한 또 자세한 좀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공유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이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였는데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신고가 접수가 됐네요. 네, 이게 신고를 했고 이제 국민청원도 했는데요. 이 남자 운전자가 이제 힘으로 자신을 제압해서 예.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도 이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보통 다 이걸 내지 않아요? 그 할 때 저기 뭐 신분 증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운전 보통 등록하려면. 지금 현재 카풀 앱에서 보면은요 본인의 예. 뭐 신분증이나 뭐 운전 면허증 그리고 뭐 보험에 가입된 내용 이 정도만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전과가 있다 없다, 범죄 기록을 그거는 확인이 조회한다든지 안 그거는 되나요?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카풀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권한조차 없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없죠. 지금 예. 우리 현행법에서 왜냐하면 범죄 기록을 조회한다는 거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 개인의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범죄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카풀 앱은 아직 그 영역까지는 들어오지 민간인이 하는 않았어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카풀 앱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운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원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 이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예. 좀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이 결국 터지고 그러니까 말았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경찰들과의 그 각 업체마다 그 신원 조회 같은 걸 좀 이렇게 공조해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런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범죄 이력이라든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건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선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는 사람이 이 운전자들이 우선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범죄 경력 조회는 현행법상 어떤 아주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해. 아까 제가 말씀 택시 운전 기사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어떤 병역 의무를 지는 사람,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이런 경우에만 경찰로부터 그래서 그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하고요. 이런 민간 기업이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조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기적으로 어떤 범죄 경력이나 뭐 음주 같은 부분에서도 계속 정기적인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카풀은 지금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카풀 앱에 대해서 이 카풀 앱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쭉 있어요. 근데 도입을 하시는 분들은 윈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이건 바람직하다, 물론 공유 편리할 수도 경제 있는 뭐 부분이기 이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좀 부작용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안전, 뭐 보험, 뭐 이런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업체, 그런 기업체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안을 내놓아야만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